산속 오두막에 홀로 사는 한 여자. 세상은 그녀를 남편과 딸을 버린 여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전 남편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고 그 안에 담긴 건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산속은 적막했습니다. 오두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미영은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장작을 하나씩 넣으며 불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1살이 되어서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고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후, 한숨과 함께 입에서 나온 하얀 김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난로 위에 올려둔 감자 2개를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창밖으로는 단풍이 거의 다 떨어진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남은 잎사귀 몇 장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벌써 6번째 겨울을 혼자 맞이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6년 전 이곳으로 올라온 첫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난로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었죠. 장작을 어떻게 패야 하는지, 물은 어디서 길어와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울기만 했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산속 생활은 너무나 낯설고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 되었어요. 비가 오기 전날 밤이면 공기가 어떻게 무거워지는지도 알았고 눈이 올 때면 어느 곳에서 장작을 구해야 하는지도 익숙해졌습니다. 오두막 한쪽 구석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실내에서 말리느라 며칠째 축축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지만 밖에 널면 얼어버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속옷 한 벌과 수수한 스웨터를 만지며 옷감이 거의 다 말랐는지 확인했어요. 여름 한 벌, 겨울 한 벌. 그게 그녀가 가진 옷의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옷장 가득 옷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사실 충분하다기보다는 이것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었죠. 내일은 장에 가야겠네.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거의 바닥이 났고 된장도 마지막 한 숟가락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영은 구석에 놓인 낡은 바구니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겠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지난번 장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말이야. 남편이랑 딸까지 버리고 혼자 숨어 산대. 어머, 정말? 그런데도 뻔뻔하게 장에 나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자식을 버린다는 게. 미영은 그때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변명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산에 올라와야 했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미영은 난로에서 구워진 감자를 꺼내 반으로 갈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후후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배고픈 몸에는 꿀맛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감자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만 있어도 감사했어요. 사람이란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감자를 다 먹고 나서 미영은 찻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보리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았거든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는 해가 지면 촛불이나 호롱불에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물이 끓는 동안 미영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 산속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보였어요.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본 별하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별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란다. 저렇게 밝게 빛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 미영은 혹시 태수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었어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딸 생각이 나면 속이 쓰렸습니다. 23살이 된 수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영은 대학은 잘 졸업했는지, 좋은 사람은 만났는지, 혹시 아프거나 힘든 일은 없는지 궁금했어요. 가끔 마을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만 딸의 안부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동네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수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미영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딸의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고 취업을 축하해주지도 못했으니까요.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살아온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보리차를 우려내어 컵에 따르며 미영은 내일 장에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쌀 5kg, 된장 1통, 배추와 무, 그리고 고등어 몇 마리 정도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으니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했어요.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를 아껴 쓰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 년 더 지나면 정말 궁해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됐어요. 일을 해야 할 텐데 미영은 이 나이에 산속에서 내려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미영은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미영은 난로 속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직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꽃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어떨 때는 이 불꽃 속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만들었던 눈사람, 태수와 함께 갔던 놀이공원, 세 식구가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들, 그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바람소리에 섞여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미영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였을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림자가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신경 쓸 것도 없지. 미영은 혼잣말을 하며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씻어 제자리에 놓은 후 난로에 장작을 한 개 더 넣었어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절해둬야 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생각보다 추웠거든요.
특히 이맘때쯤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자칫하면 감기에 걸리기 쉬웠어요. 미영은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아픈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갈 교통편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작년 겨울에는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혼자 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꼼짝할 수 없어서 그냥 이불 속에서 죽으림을 다해 버텼어요. 그때 정말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복내 아줌마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찾아와 주셔서 큰일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해열제를 가져다 주시고 죽을 끓여주신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은 정말 고마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영은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6년 동안 별일 없이 지냈지만 산속에 혼자 사는 여자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멧돼지가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린 적이 있었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려서 하룻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었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때의 무서움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니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장에서 마주할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어김없이 수군거릴 텐데 이제는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건 자신뿐이니까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참고 견뎌야 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라도.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짐승 울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그녀를 잠으로 이끌었어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특별할 것도 변할 것도 없는 그런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이튿날 아침 미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산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알람 시계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어났어요. 미영은 이불을 개고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담그니 정신이 맑게 깨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빗으로 대충 정리하고 고무줄로 뒤로 묶었어요. 오늘은 장에 가는 날이니까. 혼잣말을 하며 미영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이라고 해봐야 어제 입었던 것과 비슷한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단정해야 했어요. 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 한 잔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장터로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너무 일찍 가면 아직 문을 연 곳이 별로 없을 테니까 8시쯤 출발하면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미영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오늘은 날씨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구름이 조금 끼어 있긴 했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장에 가서 짐을 들고 올라오는 길에 비라도 만나면 정말 곤란했거든요. 가져갈 돈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갑 안에 1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쌀과 기본적인 반찬거리를 사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돈을 세어보며 어떤 것부터 사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쌀이 가장 급하고 그 다음에 된장. 중얼거리며 계산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걸어오는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오두막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덜컥했어요. 미영은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오는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가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덩치로 봐서는 여자 같았는데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워지자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복례 아줌마였습니다. 68살의 복례 아줌마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물으러 찾아와 주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일로 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있니? 복례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아줌마.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안녕, 미영아. 아침부터 미안하다. 그런데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올라왔어. 복례 아줌마는 조금 숨이 차 보였어요. 이 나이에 산길을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뭔가 전해줄 게 있다니 궁금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 그런데 이거 먼저 줄게. 복례 아줌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는데 겉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미영은 그 봉투를 받아들며 겉면을 살펴봤습니다. 최태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라니 미영은 왜 갑자기 이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어제 오후에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걸 꼭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젊은 여자였는데 간호사 같아 보였어. 간호사라고 했을 때 미영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간호사가 왜 태수 이름이 적힌 편지를 자신에게 전해줬는지, 혹시 태수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뭔가 더 말한 게 있나요? 응, 있어. 잠깐만. 복례 아줌마는 다시 가방을 뒤져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영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것도 같이 주더라고.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탁하신 대로 꼭 부인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부탁하신 대로라니 미영은 왜 굳이 간접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해야 했는지 궁금했어요. 미영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복례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말은 안 했나요? 별로 없었어. 그냥 꼭 전해달라고만 하고 가더라고. 참, 그런데 표정이 좀 슬퍼 보이긴 했어. 슬퍼 보였다는 말에 미영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아줌마, 차 한 잔 드실까요? 아니야, 미영아. 나는 이것만 전해주고 내려갈게. 집에 할 일이 많거든. 복례 아줌마는 일어서면서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미영아, 뭔가 중요한 소식인 것 같으니까 빨리 확인해봐. 편지는 빨리 읽을수록 좋은 거야. 네, 고마워요, 아줌마. 일부러 올라와 주셔서. 뭘, 이웃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지. 그럼 나는 내려갈게. 복례 아줌마가 나간 후 미영은 문을 닫고 다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최태수라고 적힌 이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이 글씨체는 태수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 같았어요. 미영은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봉투는 완전히 봉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이름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뒷면에도 발신자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신 대로 꼭 부인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태수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왜 직접 보내지 않고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영은 봉투를 꼭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수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6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이혼한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미영은 혹시 태수가 아픈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영은 봉투를 열고 싶은 마음과 열기 무서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하며 미영은 봉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장에 가려고 했던 계획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미영은 그 자리에 앉아서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진작 장터로 내려갔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무슨 내용이든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뜯으려고 하니 손이 떨렸어요. 6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쁘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태수야, 너가 보낸 거 맞지? 미영은 봉투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대답은 당연히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대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열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안에서 편지지가 보였고 뭔가 딱딱한 것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천천히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편지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물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은 낡은 손목 시계였습니다. 태수가 늘 차고 다녔던 그 시계였어요. 미영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바늘이 2시 10분을 가리킨 채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시계를 손에 쥐고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의 글씨였지만 평소보다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이 겨우겨우 쓴 것 같았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영은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영아,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미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다니 설마 태수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미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으며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흔들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안 돼, 안 돼. 미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갔어요. 그리고 그 짐작이 맞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세상은 이미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영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첫 문장만 보고도 너무 충격이 커서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없을 거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편지와 시계는 침대 머리맡 작은 상자 안에 고이 넣어두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그 상자를 열어보곤 했지만 막상 편지를 펼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틀 전부터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루눈이 살짝 날리는 정도였는데 어제부터는 제법 굵은 눈송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미영은 창가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또 다른 추운 겨울을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왠지 예년과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영은 혼잣말을 하며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상자를 꺼내서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손목시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2시 10분에서 멈춰 있었어요. 시계를 손에 쥐고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태수 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미영이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이걸 왜 보낸 거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시계에는 행복했던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이 시계를 차고 수진이와 함께 놀아주던 모습, 출근할 때마다 시간을 확인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읽어야 할 때였어요. 무슨 내용이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영아, 이 글을 읽을 땐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첫 문장을 다시 읽고 나서 미영은 계속해서 다음 줄을 읽어나갔어요. 그날 널 내친 건 이미 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겉으론 몇 년을 버텼지만 지난 5년은 병상에서 살았다. 미영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5년을 살았다니 미영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다는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차갑게 내쳐야 너가 살아갈 거라 믿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도 수진이도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속이 막막해졌어요. 태수가 자신을 내친 진짜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 자신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직접 말하지 않았냐고 묻겠지. 너의 눈을 보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병든 남편을 평생 돌봐야 한다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편지를 읽으면서 미영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태수가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이혼을 강요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수진아, 너가 엄마 손잡고 학교 가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하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모든 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 이야기가 나오자 미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뒷면에도 글이 더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비겁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미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6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태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바보야. 미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아팠으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밖으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오두막은 점점 눈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런 것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편지의 내용만이 중요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태수의 글씨는 중간중간 번져 있었어요. 아마 눈물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태수가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미영은 손목시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시 10분에서 멈춰있는 바늘이 마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혹시 태수가 숨을 거둔 시간이 2시 10분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언제 돌아가신 거야? 미영은 편지를 다시 살펴봤지만 정확한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 글을 읽을 땐 이미 없을 거다라고 했으니 편지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복례 아줌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편지를 가져온 간호사가 슬퍼 보였다고 했죠. 아마 그 간호사가 태수를 돌봤던 분일 거예요. 태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미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태수가 어디서 마지막을 맞았을지 생각해 봤어요. 병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었는지 미영은 알고 싶었어요. 5년 동안 병상에서 살았다고 했으니 긴 투병 생활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아버지를 돌봤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영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미영은 창에 이마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여기서 원망만 하며 지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수는 왜 마지막까지 이런 방법을 택한 걸까요?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6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미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미영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태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미안함과 사랑,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네. 미영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원래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손목시계와 함께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먼저 태수가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만나야 했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지금까지의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뻔했거든요. 6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태수에 대한 소식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례 아줌마께 도움을 청해 볼 수도 있었어요.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수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처럼 생각됐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미영은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미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가득했어요. 태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수진이를 찾아가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태수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을 이제는 미영이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미영은 복례 아줌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태수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눈이 그친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미영은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손에는 태수의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복례 아줌마라면 뭔가 아실 것 같았거든요. 복례 아줌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다행히 아줌마는 집에 계셨습니다.
어머, 미영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눈길에 위험하게. 아줌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내 아줌마는 미영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바로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방에 앉아 미영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줌마, 그 편지 읽어봤어요. 그래, 뭔 내용이더라?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태수가 병으로 5년간 투병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복내 아줌마는 깜짝 놀라며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미영아, 그럼 태수가 네, 세상을 떠났네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복내 아줌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사실 나도 한 달 전쯤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시내 병원에서 일하는 내 조카딸이 그러는데 최태수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더라. 그때는 흔한 이름이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 달 전이라니, 그럼 태수는 벌써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시립병원이야. 거기 중환자실에서 오래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라.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태수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아, 괜찮아? 아줌마, 장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딸이 있으니까 치러졌겠지. 수진이 생각에 미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딸이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렀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3살의 나이에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니. 아줌마, 수진이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복내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 들은 얘기로는 시내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미영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루라도 빨리 수진이를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줌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 주소 좀 알아봐 주세요. 물론이지, 미영아.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게. 그런데 만나려고? 네, 만나야 해요. 이 편지 내용을 수진이도 알아야 하거든요. 복내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조심해야 해. 수진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잖아. 섣불리 나타나면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 미영도 그 걱정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줌마, 그래도 해야 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해줘야 하거든요. 수진이가 계속 엄마를 미워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복내 아줌마는 미영의 굳은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오늘 중으로 알아볼게. 그런데 미영아, 정말 괜찮겠어? 너도 많이 힘들 텐데. 미영은 편지를 다시 가슴에 안았어요. 태수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진 부분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태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럴 만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미영은 편지를 다시 펼쳐서 한 부분을 읽어봤어요. 여기 보세요. 차갑게 내쳐야 너가 살아갈 거라 믿었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내 아줌마도 편지를 함께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답답한 사람이었네, 태수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병든 남편을 평생 돌봐야 한다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미영은 편지의 다른 부분도 읽어줬어요.
특히 수진이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모든 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감싸주려고 했던 거예요. 복례 아줌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오해하고 살았다니. 미영은 손목시계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이것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결혼 10주년 때 제가 선물한 시계인데 2시 10분에서 멈춰 있어요. 혹시 그분이 돌아가신 시간인가? 아마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시계를 차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뒷면에 글씨가 또렷이 보였어요. 태수 미영.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는데. 미영아, 이제 울어도 돼. 혼자 참지 말고. 복례 아줌마의 따뜻한 말에 미영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6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에 대한 아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줌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태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모르고. 아니야, 미영아. 너가 어떻게 알았겠어. 태수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느꼈어야 했는데. 부부였는데. 미영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복례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의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미영은 다시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로 수진이 주소 알아봐 주세요. 빨리 만나서 이 편지를 보여줘야 해요. 알겠어. 오늘 오후에 이웃들한테 물어볼게.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야. 고마워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그런 말을 해.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미영은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넣었어요. 이제 이 편지는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보여줘야 할 소중한 증거였어요. 아줌마, 수진이가 저를 만나주려고 할까요? 복례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이 편지만 보여주면 달라질 거야. 자식이 부모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 미영은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수진이도 진실을 알게 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응, 알겠어. 미영아, 힘내. 이제 모든 게 풀릴 거야. 미영은 복례 아줌마께 고마움을 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두막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됐고 곧 수진이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미영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번에는 태수의 마음이 더 잘 이해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이제 알겠어. 너의 마음. 미영은 편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태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지만 이 편지를 통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일은 수진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했어요. 쉽지 않을 일이지만 꼭 해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 눈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복례 아줌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내 신축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가봐야겠어. 하지만 막상 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6년 동안 쌓인 원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영은 난로 앞에 앉아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6년 전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온 가족이 조심스럽게 지내던 시기였어요. 태수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고 자주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수가 다니던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병원에 가볼까? 미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태수는 화를 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태수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어요. 밤에는 자주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영은 태수가 화장실에서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지만 태수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정말 괜찮아? 그냥 감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기침은 감기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소리였어요. 미영은 불안했지만 태수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미영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 했고 수진이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주말에도 혼자 방에만 있었어요. 미영은 그런 태수가 이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수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수진이가 울고 있었는데 태수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수진이 성적 때문에 우는데 좀 위로해줘. 그런 건 너가 알아서 해. 태수의 차가운 반응에 미영은 화가 났어요. 아무리 바빠도 딸 일에는 관심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요즘 너무 하잖아. 가족한테 왜 이래?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때 태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미영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태수는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았고 저녁도 혼자 먹었어요. 미영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수진이도 눈치를 챘어요. 엄마, 아빠 왜 저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수진아. 아빠가 좀 힘드신가 봐. 하지만 미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태수가 그렇게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미영은 태수와 제대로 대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요즘 왜 이래? 무슨 얘기?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 수진이도 힘들어하고 있어.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는 거야. 가족이잖아. 가족. 태수는 그 말을 반복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미영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무슨 뜻이야? 너랑은 더는 못 살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너랑은 더는 못 살겠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하자. 태수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이유는 없어. 그냥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미영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혼하자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지겨워. 지겹다는 말에 미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지겹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고3인데. 수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나가. 나가라고? 응, 당장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태수의 말은 단호했어요. 미영은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물어봤지만 태수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태수는 정말로 미영을 집에서 내쫓으려 했어요. 짐을 싸라고 했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부모를 보며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 왜 가야 해? 수진아. 미영은 딸을 안고 싶었지만 태수가 막았어요. 수진아, 엄마는 우리 버리고 떠나는 거야. 이제 우리끼리 살자.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거라고. 태수는 수진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이 내쫓으면서도 마치 미영이 버리고 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그만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 결국 미영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가 우는 모습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지금도 생생했어요. 미영은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태수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병든 몸으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미영은 왜 그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아팠으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했습니다. 함께 병을 이겨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태수야, 왜 그랬어? 미영은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차갑게 내쳐야 너가 살아갈 거라 믿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했던 거예요.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만나서 이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한 달 전 시립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태수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느라 사회적 관계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상주석에는 수진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작은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수진이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많이 힘들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조문하러 온 아주머니가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어. 5년 동안 아픈 아버지 돌보느라. 다른 분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투병 생활, 대학 다니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다녔던 일들, 졸업 후에는 아예 아버지 곁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끝내 안 오네. 아무리 이혼했어도 이건 좀. 쉿,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조문객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어요. 모두들 미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인사도 없이 지나간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엄마가 없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서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참, 그런데 태수가 마지막에 편지를 썼다고 하던데, 편지를? 응,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손이 떨려서 겨우겨우 썼다나 뭐라나. 수진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썼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 글쎄, 미영이한테 보낸 걸 수도 있고.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면 엄마는 당연히 장례식에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오지 않았다는 건 정말 냉정한 거였어요. 아빠, 엄마는 정말 안 올 거야? 수진이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입구 쪽을 계속 돌아봤지만 미영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태수가 다녔던 회사 동료들도 있었어요. 태수 참 안 됐어. 젊은 나이에. 그러게 말이야. 아직 50도 안 됐는데 마지막까지 딸 걱정만 하더라고. 자기는 괜찮다면서. 수진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병원에서도 늘 수진이 이야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공부는 잘하는지,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혼자 사는데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장례를 치르는 이틀 동안 수진이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처리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어요. 아가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간호사 한 분이 조문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분은 태수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셨던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김 간호사라고 불렸는데 정말 친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간호사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나요? 수진이가 물어보니 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부인 이야기도 자주 하셨고요. 엄마 이야기를요? 수진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엄마 이야기를 했다니 이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요. 네, 편지를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떨리셔서 직접 쓰기 힘들어 하시길래 도와드렸어요. 편지요? 누구한테? 그건 따로 부탁받은 일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죄송해요. 김 간호사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수가 당부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셨나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가끔 잠꼬대로 부인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수진이 엄마는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이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그리워했다니 그럼 왜 이혼을 했는지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왜 아버지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는지도 궁금했어요.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엄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헛된 기대였어요. 장례식장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우리를 버린 거였어. 수진이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엄마를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산속 오두막에서는 미영이 태수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태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편지로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죽었다니, 이제야 알게 되다니. 미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태수가 5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했다는 것도 이미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산속에서 원망만 하고 있는 동안 태수는 병상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통해 태수의 진심을 확인한 미영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수진이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전해줘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미영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시내에서는 아마 태수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편지나 읽고 있다니.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태수가 미리 연락을 해줬다면 마지막 길은 함께 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미영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영은 손목시계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2시 10분에서 멈춰 있는 시계가 태수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을 태수의 마음을 미영은 헤아려 봤습니다. 수진이는 얼마나 힘들까. 딸 생각에 미영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23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장례를 혼자 치러야 한다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미영은 상상이 갔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의젓하게 상주 역할을 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지도 걱정됐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인 자신은 산속에 숨어서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미영은 편지의 한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편지 속 태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미영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특히 수진이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가장 절절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엄마라고 부르며 안겨오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그런 수진이가 이제는 23살이 되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니, 엄마 없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니,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엄마인지 깨달았어요. 편지에는 태수의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태수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 편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진심도 진짜 이혼 이유도 모른 채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미영은 그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는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아들며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수진아,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 너무 고생했어. 조문하러 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물건 정리해야 해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어요. 아빠가 남긴 것들을 제가 직접 정리하고 싶거든요. 수진이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혼자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이 닿기 전에 스스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는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는 왜 오지 않았는지 수진이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1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마지막 인사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말한 편지도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쓴 편지가 정말 엄마에게 보낸 것이라면 엄마는 그 편지를 받고도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건지 수진이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냉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나 봐. 수진이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곁에 없었던 엄마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오두막에서 미영은 편지를 계속 읽고 있었어요. 태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진 부분을 보니 태수가 울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모든 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에게 하는 말을 읽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만나야 해. 수진이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해. 미영은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당장 딸을 찾아가서 이 편지를 보여주고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어요. 태수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남긴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해야 했어요. 그것이 미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미영은 믿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수진이가 마지막 인사를 받고 있었고 오두막에서는 미영이 진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모녀가 각각 다른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곧 만나게 될 그날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미영은 복내 아줌마로부터 받은 수진이의 주소를 품에 넣고 마침내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눈이 내린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미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6년 동안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딸이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게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러 번 돌아서려고 했지만 태수의 편지를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티가 역력했어요. 수진이가 사는 호수 앞에 서서 미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문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아직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빠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아빠 물건이라는 말에 미영은 속이 쓰렸어요. 태수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니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식 때 오신 분들께 인사는 다 드렸는데 빠뜨린 분이 있나 확인해 보고 있어요. 장례식이라는 말을 듣고 미영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은 태수의 마지막 길도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니. 전화가 끝난 것 같았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6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지만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성숙해지고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요? 응, 수진아. 엄마가 왔어. 문 좀 열어줄래? 왜 갑자기 여기에?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아빠에 관한 얘기야. 그제야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나타났는데 정말 많이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어른스러워져서 미영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처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미영은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태수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액자에 걸린 사진들, 소파에 놓인 안경, 책장의 책들까지. 수진이가 아버지의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이는 딱딱한 의자를 가리켰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태수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이 똑같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편지. 아빠가 편지를 보내주셨어. 미영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편지요? 아빠가 엄마한테? 응.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아. 미영은 편지를 수진이에게 내밀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읽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이 편지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혼자 숨을 거두실 때 엄마는 뭘 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곁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편지 한 장 들고 나타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도 몰랐어. 아빠가 아프다는 것도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 편지로 처음 알게 됐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가 5년 동안 병원에 다니셨는데 엄마가 몰랐다고요? 정말이야, 수진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이 편지를 읽고서야. 거짓말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빠는 병실에서도 엄마 원망만 했어요.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왜 찾아오지도 않냐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미영은 그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태수가 자신을 원망했다니 편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이 편지를 보면 보기 싫어요.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엄마는 끝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그게 아니야, 수진아. 정말 그게 아니야. 미영은 편지를 펼쳐서 보여주려 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 장례식에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미영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이의 원망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제발 이 편지만 읽어봐.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선택이요? 무슨 선택이요? 아빠가 엄마를 내쫓은 진짜 이유가 있어. 병 때문이었어. 수진이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빠가 엄마를 내쫓았다고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 거잖아요. 아니야, 수진아. 아빠가 편지에 다 썼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숨기고 엄마를 내쫓았다고. 수진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미영은 수진이의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어요. 이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이 편지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이야. 읽어보면 모든 게 이해될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6년 동안 믿어온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응.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병든 자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차라리 내쫓는 길을 택한 거야. 수진이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는 정말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아빠가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야. 미영은 편지를 다시 수진이에게 내밀었어요. 이 편지에 아빠의 마지막 말씀이 다 들어있어. 수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있고,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였어요. 봉투를 보니 정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아빠가 쓰신 거예요? 응. 아빠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쓴 편지야. 수진이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망설였어요. 읽으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엄마, 응? 만약에 이 편지가 정말이라면, 그럼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미영은 그 말에 울컥했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었어, 수진아.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았어. 수진이는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읽어볼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지와 함께 작은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늘 차고 다녔던 손목시계였어요. 이게 아빠 시계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계를 보니 2시 10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응, 아빠가 마지막까지 차고 계셨던 시계야. 미영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는 시계를 손에 쥐고 편지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이 글을 읽을 땐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편지를 읽어나갈수록 수진이의 표정은 더욱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런 말을. 수진이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그날 널 내친 건 이미 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5년은 병상에서 살았다. 수진이는 그 부분을 읽고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5년 동안 아팠다는 건 맞았지만 그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 차갑게 내쳐야 너가 살아갈 거라 믿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수진이는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엄마를 내쫓은 거였다니. 이럴 수가 없어요.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미영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내용을 다 읽을 때까지 말이에요. 편지의 뒷부분에 도달했을 때 수진이는 자신에게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수진아, 너가 엄마 손잡고 학교 가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하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모든 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감싸주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왜 그런 거예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편지를 꼭 쥐고 흐느꼈어요. 6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미영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수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아빠는 병실에서 정말 엄마 원망만 했거든요. 매일 엄마 원망했어요.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왜 한 번도 안 오냐고.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서러워하시니까. 미영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수가 마지막까지 연기를 했던 거예요. 수진이 앞에서도 자신을 원망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수진이 앞에서도 연기를 한 거야. 정말 마음은 이 편지에 다 담겨 있어. 연기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수진이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래야 수진이가 엄마 생각 안 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럼 아빠가 정말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였어. 수진이를 위한 아빠만의 사랑 표현이었던 거야. 미영은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면 수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써 있어. 아빠는 마지막까지 수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애쓰신 거야. 수진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아빠가 병실에서 하신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아빠의 진짜 마음은 이 편지에 있어. 수진이 앞에서 한 말들은 수진이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연기였던 거야. 연기요? 응. 수진이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래야 수진이가 엄마 생각 안 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 수진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복잡한 방법을 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해주시면 됐잖아요. 아빠 나름대로는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미영은 수진이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수진아, 엄마도 오늘까지 모르고 있었어. 이 편지를 받고서야 모든 걸 알게 됐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도 6년 동안 왜 아빠가 그랬는지 몰라서 원망했어. 수진이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버지의 글씨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럼 엄마는 정말 억울했겠네요. 많이 억울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빠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수진이는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2시 10분에서 멈춰 있는 바늘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이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하면서 수진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수진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진실을 숨겼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어. 미영은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6년 만에 만지는 딸의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아빠 돌보느라 고생 많았지? 그 말에 수진이는 더 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그렇게 하신 거니까. 수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미영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야. 6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수진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원하셨던 건 우리가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래,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을 거야. 미영은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가 이 편지를 남긴 이유도
우리가 오해를 풀고 다시 만나길 바라셨기 때문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저한테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급할 것 없어. 미영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산에서 혼자 지내셨어요? 응, 6년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진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미영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 수진이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엄마. 응?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언제든지. 수진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좋아. 기다릴게. 미영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수진아, 아빠 편지 잘 간직해. 우리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다 담겨 있으니까. 네, 엄마. 수진이가 다시 엄마라고 불러줘서 미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을 나서면서 미영은 가슴이 벅찼어요.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태수가 남긴 편지가 기적처럼 모녀를 이어준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영은 그 연락을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산속 오두막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동네 아줌마가 길을 안내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6년 동안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서 혼자 지내셨어요? 응,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미영은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주변을 살펴보며 엄마의 검소한 생활을 실감했어요. 엄마 아빠 편지 계속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 특히 제게 하신 말씀들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수진이는 편지를 펼쳐서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수진아, 엄마 없이 잘한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미영은 그 부분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수가 마지막까지 가족의 화합을 바랐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수진이는 차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아빠가 아플 때 곁에 없었는지. 당연했어, 수진아.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아빠가 원망스러워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수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미영은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죠.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를 그렇게 미워한 게, 아빠 장례식 때도 엄마가 안 온다고 화낸 게. 수진아, 너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그랬으니까. 미영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진이는 오두막 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정말 간소한 살림이었어요. 엄마 계속 여기서 사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저와 함께 살아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제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갑자기 함께 살자는 제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수진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급하지 않을까? 급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수진이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들었고요. 수진아, 엄마도 여기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우리 함께 지내요. 미영은 수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수진아, 엄마는 6년 동안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어. 갑자기 도시로 나가면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럼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엄마, 저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 없이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미영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딸도 자신만큼 외롭고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요? 수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기. 그리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기. 당연하죠. 수진이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이걸 바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걸. 미영은 편지를 다시 봤어요. 정말 태수가 원했던 게 이런 것일까요? 그런데 수진아, 엄마가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을 텐데. 괜찮아요. 저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서로 도우면서 지내면 돼요. 직장 생활은 어때? 다행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던 부분인데 이제는 안정적이에요.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거 참 다행이다. 아빠가 많이 기뻐하셨을 거야.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하며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엄마, 그때 아빠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라고? 엄마를 용서하라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미영은 그 말에 감동했어요. 태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감싸주려 했다는 게 고마웠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셨지만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곧 봄이 올 것 같았어요. 엄마, 봄이 되면 같이 아빠 산소에 가요. 산소? 네, 시립공원묘지에 모셨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태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아빠께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다고. 좋은 생각이야. 미영은 딸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언제 이사 오실 거예요? 다음 주쯤? 너무 급하지 않게. 좋아요. 제가 방 정리해 둘게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기대돼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거든요. 꿈꿔왔다고? 네, 언젠가는 엄마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아빠는 안 계시지만. 수진이의 말에 미영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수진아, 엄마도 그랬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이제 정말 그날이 온 거네요. 그래, 태수 덕분에. 미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내려갈게요. 다음 주에 이사 준비하러 다시 올게요. 조심히 내려가.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수진아야말로 고마워. 이런 엄마를 받아줘서. 미영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6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수진이가 떠나고 나서 미영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태수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것이었는지 궁금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태수인 것 같았어요.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고마운 별이요. 미영이 수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미영은 수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태수의 산소를 찾아가는 날이었거든요. 미영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태수가 좋아했던 국화꽃을 샀고 수진이가 준비한 과일도 함께 챙겼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이 한 달 전 장례식 때와는 달랐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응, 다 됐어. 미영도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손에는 태수의 편지와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께 보여드릴 거예요? 응, 아빠가 남겨주신 편지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버스를 타고 시립공원묘지로 향했어요. 길가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계절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벚꽃 좋아하셨죠? 그래, 매년 벚꽃 필 때마다 가족끼리 꽃구경 가자고 하셨어.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아빠와 함께 볼 수 없지만 대신 우리끼리라도 가요. 좋은 생각이야. 공원묘지에 도착하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이른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산소는 작은 언덕에 있었어요. 주변에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수진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미영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태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태수야, 늦었지만 왔어.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는 엄마 옆에 앉아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아빠, 편지 잘 받았어요. 덕분에 엄마와 화해했어요. 수진이가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게 다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요. 미영은 편지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태수야, 이 편지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도.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편지를 흔들었어요. 마치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됐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 나름대로는 최선이었을 거야. 미영이 수진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아빠답긴 해요. 수진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비록 아빠는 안 계시지만 엄마와 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미영은 시계를 꺼내서 무덤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수야, 이 시계도 가져왔어.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시계. 엄마, 그 시계 거기 두고 가실 거예요? 아니야, 집에 가져가서 소중히 간직할 거야.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미영은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태수야, 미안해.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그동안 많이 원망했어. 엄마, 아빠는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수진이가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 아빠, 저도 미안해요. 엄마를 그렇게 미워해서. 수진이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요. 우리가 아빠 뜻대로 다시 화해했으니까.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어요.
벚꽃잎 몇 개가 떨어져서 무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런 것 같다. 미영도 동감했어요. 아빠, 앞으로 저희 잘 지낼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아빠 생각도 자주 할게요. 좋은 기억들로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태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까? 미영이 물어보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도 우리가 새로운 생활 잘하는 모습 보고 싶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편지가 없었다면 우리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아빠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맞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회사에서 야유회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야유회에 엄마가 가도 되나? 물론이죠. 직장 동료들도 엄마 만나보고 싶어 해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럼 가볼까? 오랜만에 여행도 할 겸.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도 가요. 바다? 네, 아빠가 좋아하셨던 동해바다요. 거기서 아빠 생각하면서 휴가 보내요. 미영은 딸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가 정말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저야말로요. 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당연하죠. 그날 밤 미영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줘서. 창밖으로는 별이 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태수인 것 같았어요. 가족을 지켜보는 따뜻한 별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같이 산책할까요? 아파트 근처 공원의 벚꽃이 정말 예뻐요. 좋지. 아빠도 함께하는 기분으로. 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미영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픔과 오해를 딛고 다시 만난 모녀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태수가 남겨준 사랑의 편지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가족과 소원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